허나 1942년 4월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중개인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당시 생존해 있는 누구도 본 적 없는 최저치인 92에 미천 992를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60만 달러에 팔리던 거래소 좌석은 1만 7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9.5%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진주만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항복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대서양 해안이 보이는 곳에서 미국 유조선들을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돈, 오래된 자산가들, 신중한 자금들은 다음 분기가 아니라 서서히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개인도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탄이 이란에 떨어지고 이란의 미사일이 걸프 국가들을 타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등 전 세계에 불이 붙었을 때 살아남는 당신의 자산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재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조사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직접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가이지 중개인이 아닙니다. 전시 투자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채권을 사고 조국을 지원하면 정부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500만 명의 미국인이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1,850억 달러 어치의 전쟁 채권을 샀습니다. 시리즈 E 채권은 1달러당 75센트에 판매되었으며 10년 동안 연 1,009%의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지표에서 채권을 팔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급여 공제를 통해 채권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우표 체계에 25센트 동전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미경제조회소 NBE를 통해 발표된 경제학자 브루넷 힐튼 거름스키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1974년 6월에 구입한 시리즈 E 채권의 누적 실질 수익률은 3%였습니다. 1946년 이후 대부분의 상환일에서 실질 손실은 16%에서 22%에 달했습니다. 1947년 14%, 1948년 약 8%라는 두 차례 전후 인플레이션 급등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된 수익을 집어삼켰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급여 공제를 통해 채권을 산 공장 노동자는 10년 후 실질 구매력이 구매를 시작한 날보다 13%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 정치적 여파는 측정 가능했습니다. 동일한 NBR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전쟁 채권을 더 많이 구매한 카운티들은 1950년대에 공화당 쪽으로 불균형하게 이동했습니다. 배신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가족들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헤드라인이 없는 채무 불이행일 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돈을 잃은 것은 정부가 지급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를 팽창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42년부터 1951년까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고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을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물가 상승을 이용해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축소함으로써 채권 보유자들은 전쟁 비용을 2번 지불한 셈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돈으로 또 한 번은 자신의 구매력으로 말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고려해 봅시다. 1942년 4월 전시 최저점을 기록한 다우지수를 지켜보았던 그 중개인이 그 절망의 순간에 주식을 사서 종전 VJ-Day까지 보유했다면 그의 총 수익률은 100%를 넘었을 것입니다. 100%입니다. 시장의 전환점은 기괴할 정도로 정확하게 전장의 전환점을 따랐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이후, 그해 10월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 그리고 그해 겨울 스탈링그라드 전투 이후 다우 지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산주가 앞장섰습니다. 보잉은 BC-17과 BC-65를 만들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탱크와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전 중소 건설업자였던 헨리 카이저는 약 1,200척의 화물선과 50척의 호위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1967년 산업제국을 지배하며 사망했습니다. 앤드루 히긴스는 1948년 75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태평양과 노르망디의 모든 해안에 연합군을 실어 나른 상륙정을 건조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를 우리에게 전쟁을 이겨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야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가 아닌 패자의 입장이 걱정되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독일의 사례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기록된 경우이며 너무나 일관되어 이름이 붙을 만한 규칙을 보여줍니다. 바로 24안일 법칙입니다. 1948년 6월 20일 에드워드 테넌바움이라는 26세의 미국 경제학자가 이끄는 팀은 카셀 인근 로트베스텐의 병사 막사에서 20세기 가장 중대한 금융사건 중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모든 독일 시민은 40 독일 마르크를 받았고 이어서 20 마르크를 더 받았습니다. 은행 예금은 약 10 라이히스마르크당 1 독일 마르크 비율로 전환되었으며 실질 환율은 옛화폐 100마르크당 새 화폐 6.5 마르크로 결정되어 하룻밤 사이에 93.5%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며 공장을 소유한 실제 기업의 주주들은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1950년 8월 미국 고등판무관 법령 제35호에 따라 연합군이 IG 파르벤을 BASF, 바이엘, 획스트로 분할했을 때 주주들은 각 승계 기업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IG 파르벤 주식 건전 라이스마르크당 보유자들은 승계 기업 주식으로 약 901호 독일 마르크를 받았는데 이는 현금의 100대 6 선조님 5 비율에 비해 거의 1:1에 가까운 실질 전환율이었습니다. 주식 보유자들은 동일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현금 보유자보다 14배나 더 많은 부를 보존했습니다. 14일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라이히스마르크가 소멸한 것은 그것이 정부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한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특허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고객 관계도 유지되었습니다. IG 파르벤의 화학 제품은 송장이 어떤 통화로 작성되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자산은 그 가치가 정부가 종이 조각에 찍은 인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패턴이 일본에서도 파괴적인 명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 초 달러당 약 4엔에 거래되던 엔화는 1949년 달러당 360엔으로 고정되어 69% 이상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946년 한 해에만 3면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그해 2월 은행 예금을 동결하여 사실상 모든 국민의 유동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거대 재벌인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는 미국 점령 당국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개인 가족 구성원 56억 명의 자산이 동결되었지만 완전한 해산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까지 워싱턴의 우선순위는 일본을 처벌하는 것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해 일본을 재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재벌 자이바스은 계열사 KRS로 재편되었습니다. 가족 경영권은 영구적으로 무너졌지만 생산 능력, 공장, 해운 노선, 무역 네트워크는 새로운 소유 구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물리적 파괴를 걱정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미국의 소이탄 폭격은 1945년 3월 9일 하룻밤 사이에 도쿄의 16평방 마일을 파괴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록 시스템은 견뎌냈습니다. 재산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도쿄의 도시 필지를 소유했던 사람들, 비록 재만 남은 필지였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중 하나가 될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이탈리아도 같은 대본을 따랐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1927년 달러당 19리라에서 1949년 625리라로, 즉 97% 평가절하되었습니다. 현금은 전멸했지만 아넬리 가치는 전쟁 전인 1927년에 설립된 IFI라는 계층적 지주회사를 통해 피아트를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잔니 아넬리는 추축국의 동부 전선 장교로 복무하다가 1943년 휴전 후
미국 부대의 연락책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전환은 매끄러웠습니다. 전성기 아넬리 가문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 생산량의 4%가 넘는 자산을 지배했습니다. 이 패턴은 수십 년 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월간 인플레이션은 1994년 1월 3억 1,800만 %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디나르화는 벽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 제임스 라이언은 흔한 길거리 빵인 브렉 가격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 기간 동안 약 1 독일 마르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외국 통화는 구매력을 유지한 반면 자국 통화는 색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수단은 달랐지만 메커니즘은 전후 독일과 동일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제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래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자산이 몰수되거나 동결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이미 살아생전에 2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33년의 행정명령 유스카클미기능 2호는 평시에 맞게 개정된 1917년 적국거래법에 따라 개인의 금을 압수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온스당 26달러에 동전과 금괴를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는 그 후 금값을 35달러로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재무부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준수율은 낮았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적 선례는 남았습니다. 1942년의 행정명령 쿠낭교 유니코는 12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2주도 차에 되지 않는 예고 기간 만에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재산은 헐값에 팔렸습니다. 나라 서승계의 객실이 있는 한 호텔은 1,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총 재산 손실은 1983년 가치 기준으로 약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의회는 1988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몰수의 메커니즘은 바뀌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FATC에 은 110개국 이상이 미국인 소유 계좌를 국세청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많은 외국 은행들은 이제 미국인을 위한 계좌 개설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는 세금 집행을 가장한 자본 통제 기능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몰수 명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남북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연구된 모든 분쟁의 역사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결과가 입증된 4가지 전략을 가리킵니다. 첫째, 위기 속에서도 유지된 생산적인 기업의 지분입니다. 독일의 퀀트 가문은 항복 후 몇 주 만에 영국 점령 당국에 배터리 생산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퀀트는 전쟁 당시의 전적에도 불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1959년 그는 BMW에 대한 가족 지분을 50%로 늘려 다임러 벤츠의 인수를 막아냈습니다. 오늘날 그의 후계자들은 BMW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은 프리드리히 플릭은 3년을 복무한 후 남은 루르 지역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파괴된 산업체들을 실제 가치의 극히 일부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다임러 벤츠 지분 40%를 확보했고 1970년까지 서독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알프레트 크루프는 강제 노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 재산 몰수와 함께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51년 1월 31일 미국 고등판무관 존 제이 맥클로이는 형을 감형하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1953년까지 크루프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소련에 맞서 독일 산업이 재건되기를 원했고 필수적인 무언가를 소유한 모든 산업가는 복권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종목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세계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등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생산물이 필수적으로 유지되는 생산적인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종이상의 청구권이나 옵션, 레버리지 수단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물건에 대한 지분 말입니다. 둘째, 은행 시스템 외부에 보관되어 정부의 압류로부터 보이지 않는 금입니다. 전후 독일의 암시장에서
금은 동결된 공식 가격에 비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습니다. 미국산 담배는 한 개당 6야 울랭건 라이스마르크에 거래되는 사실상의 병행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금은 국경과 통화, 점령지를 초월해 가치를 유지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핵심 단어는 외부입니다. 프레데릭 바버 캠벨은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잊힌 트로이 온스를 보관했지만 정부는 단 한 온스도 남기지 않고 몰수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어떤 기관도 손댈 수 없는 곳에 금을 보관했습니다. 오늘날 집이나 민간 비은행, 금고에 보관된 실물 금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만약 가치가 약속을 이행하는 기관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시스템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셋째,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구축된 지리적 다각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물리적 부의 이전이었던 영국의 피쉬 작전 오퍼레이션 피쉬은 런던에서 오타와의 금고와 몬트리올선 라이프 빌딩 지하로 오늘날 가치로 1,000억 달러가 넘는 약 1,500톤의 금과 유가증권을 옮겼습니다. 단 하나의 금고에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벨스티 가문이나 그로스버너 가문처럼 대를 이어 물을 보존한 가족들은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역의 구조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FATCA로 인해 해외 계좌가 투명해졌지만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은 관할권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기된 12단어 시드 구문은 물리적 무게가 전혀 없이 어떤 국경이든 무제한의 가치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앙은행은 전자송금을 동결했고 ATM은 바닥났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남성은 비트코인으로 된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USB 드라이브 하나만을 들고 폴란드 국경을 넘었으며 이는 모든 검문소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PC 작전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수단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넷째, 투기가 아닌 기반으로서의 토지입니다. 남북전쟁 후 미국 남부의 금융적 파괴는 완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00%에 달했습니다. 항복 시점에 모든 남부 연합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의 파괴는 노예 해방 그 자체였으며 이는 하룻밤 사이에 남부 총 자산의 약 절반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남부 농장주들은 재분배에 성공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미국 경제 리뷰,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예 소유주들이 1870년까지 비슷한 수준의 비소유주들에 비해 50%에서 70%더 많은 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자 세대에 이르러서는 1940년까지 부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 담보로서, 소득원으로서, 사회적 증거로서, 그리고 회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토지의 유용성이었습니다. 도쿄에서 1945년에 말 그대로 잿더미였던 필지들은 한 세대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등가물은 생산 능력을 갖춘 농경지입니다. 이는 이메일로 국경을 넘길 수는 없지만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삭제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각 전략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금은 몰수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리적 다각화는 점점 더 강화되는 감시 체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작동하는 인터넷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토지는 독일의 소련 점령 지역이나 일본 농촌 전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일 자산도 무적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완벽한 은신처를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책이 생략한 통찰력이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전쟁은 세금이 아니라 대출이 아니라 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고 통화 가치는 희석되며 그 통화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전쟁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채권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전쟁 기계로 구매력을 이전하는 수단이었으며 급여 공제를 통해 조금씩 가져가서 몇 년 후 가치가 떨어진 달러로 되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어떤 자산이 전쟁에서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정부가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밖에 있느냐입니다. 그 목록에 있는 모든 자산인 생산적인 지분, 실물금,
해외 보유 자산, 토지는 단 하나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바로 정부가 윤정이를 돌려 인플레이션으로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 속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히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확보하십시오. 역사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